여군들이 쓰는 목욕탕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한 성범죄자, 군인을 발견한 군대의 여성 중대장이 그를 잡아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연천의 겨울은 지독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GOP 소초의 벽을 핥히고 지나갔다.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무적 태풍 부대의 최전방을 지키는 태극대대 3중대장 이지은 대위는 이혹한의 추위마저도 자신의 일부처럼 다스리는 여자였다. 그녀의 별명은 독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훈련 강도와 그보다 더 지독한 책임감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하지만 부대원들은 그 별명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심을 알았다. 독사는 새끼를 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미가 되듯 이지은 대위는 자신의 중대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과 부조리에도 망설임 없이 독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소대장 김민준 상병 방한 피복 상태 불량하다. 당장 중대본부로 보내서 교체시켜. 저 상태로 야간 경계 투입했다간 동상 걸리기 딱 좋아. GOP 철책 순찰로를 돌던 지은의 불호령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일소대장 오수진 중위가 젠걸음으로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할 시간에 조치해. 내 새끼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는 건 내가 못 봐. 지은은 매서운 눈으로 김상병의 해진 방한복 소매를 노려보다가 이내 자신의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본부 가서 바꿔 입고 올 때까지 이거라도 쥐고 있어. 그리고 의무실 들러서 동상 연고도 좀 바르고. 이건 명령이다. 김상병의 얼어붙었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우렁찬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이것이 이지은 대위의 방식이었다. 훈련과 작전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지휘관이었지만 철책을 벗어난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리더였다. 병사들의 경조사를 직접 챙기고 면회온 부모님들께는 큰 절을 올리며 아들을 잘 지키겠노라 약속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독사라는 별명은 어느새 단순한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우리 중대장님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비단 병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대장조차 그녀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다. 얼마 전 대대장은 연말을 맞아 보여주기식 대규모 작업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은은 혹한기 훈련을 앞둔 병사들의 피로도와 장비 점검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대대장의 지시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원칙과 부하들의 안전, 그 무엇도 이 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그녀의 지론은 태극대대 전체의 무언의 규율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그녀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보급장교 김진우 중위였다. 김중위는 명문대 출신으로 뛰어난 두뇌와 깔끔한 일처리를 자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울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타인들을 관찰하듯 바라봤고 특히 성공한 여성 장교인 이지은 대위에게 미묘한 질투와 열등감을 드러내곤 했다. 이지은 대위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까지 하시니 다들 따를 수밖에요. 회식 자리에서 그가 툭 던진 말에는 칭찬을 가장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여자의 몸으로라는 불필요한 전제를 붙임으로써 그녀의 능력이 온전한 실력이 아닌 특별한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처럼 치부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지은은 그런 그의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녀는 김중희의 어두운 내면까지 챙길 여유는 없다고 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훗날 끔찍한 사건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최근 부대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부의 여군 복지 증진 계획의 일환으로 대대 내에 여성 간부 전용 목욕탕이 새로 지어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낡은 간부 숙소의 비좁은 샤워실을 여러 명이 불편하게 함께 써야 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 목욕탕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온탕과 사우나 시설까지 갖춘 그곳은 최전방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 간부들에게 유일한 해방구요, 안식처였다. 특히 혹한의 날씨에 온종일 철책을 순찰하고 돌아온 날이면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었다. 와, 중대장님. 오늘 순찰 진짜 춥지 않았습니까? 이 맛에 군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소대장 오수진 중위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탕 안에서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발랄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는 지은이 특별히 아끼는 후배였다. 그러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뼈가 녹는 것 같네. 지은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탕에 몸을 기댔다. 굳어있던 어깨 근육이 뜨거운 물에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좋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연천의 독사가 아닌 그저 고된 하루를 보낸 29의 여자 이지은이었다. 목욕탕 건설 당시 시설 공사와 비품 관리를 총괄했던 것이 바로 보급장교 김진우 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며 완벽한 시설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모두들 그의 성실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꼼꼼함이 어떤 무서운 목적을 위한 위장이었음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시각 김진우 중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분할된 창이 띄워져 있었고 그중 하나는 바로 김이 서린 여성 간부 목욕탕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안식처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더럽히고 있었다.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그는 화면 속에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지은 대위를 보며 희열을 느꼈다. 당신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그 어둡고 뒤틀린 욕망이 연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야, 박하사.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훈련 지원 나갔다더니 고생 많았지? 탕 안에서 오수진 중위가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말을 걸었다. 7중대 부소대장인 박미영 하사였다. 털털한 성격의 그녀는 오중위와 말을 놓는 사이였다. 말도 마라, 오중위. 아주 그냥 사람 잡더라.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뜨거운 물에 몸 담그니까 살 것 같다. 진짜 이 목욕탕 만들어준 사람은 상 줘야 돼. 박미영 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목을 뒤로 젖혔다. 천장의 환풍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다. 그러게요. 진짜 최고의 복지입니다. 중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수진 중위의 물음에 눈을 감고 있던 이지은 대위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지. 그러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써야 하고. 그녀들의 대화는 소소한 부대 뒷이야기에서부터 새로 나온 드라마 이야기, 휴가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으로 이어졌다. 군복과 계급장을 내려놓은 채 오직 여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김서린 공간을 가득 채웠다. 딱딱한 군대 말투 대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오갔다.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한참 동안 수다를 떨던 오수진 중위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게 뭐지? 그녀의 시선은 탕 바로 위 구석진 천장 환풍기 덮개에 꽂혀 있었다. 수많은 환풍기 구멍들 사이로 유독 반짝이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처음에는 조명에 반사된 물방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웠다. 물방울이라면 이내 떨어지거나 모양이 변해야 할 텐데 그 검은 점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박혀 집요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왜 그래, 수진아? 지은이 그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그냥 저기 환풍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오수진 중위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가 컸던 그녀는 몇 걸음 다가가 까치발을 들고 환풍기 덮개 가까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반짝이는 부분을 건드려 보았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 물방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톱 끝으로 그것을 살짝 긁어냈다. 툭.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바닥 타일 위로 떨어졌다. 오수진 중위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검은색의 작은 원형 물체. 그리고 그 중앙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작고 동그란 렌즈가 박혀 있었다. 순간 목욕탕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수진 중위의 손에 들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초소형 카메라 렌즈. 오수진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즐거웠던 수다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미영 하사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가장 안전하고 은밀해야 할 공간. 하루의 피로를 풀며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안식처가 누군가의 더러운 시선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영혼을 발가벗기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동반했다. 에이, 이게 뭐야? 박미영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이지은 대위는 탕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대신 지독한 추위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몸을 수건으로 감쌌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최전방에서 적의 기습을 감지한 지휘관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수진아, 미영아. 당황하지 마. 일단 빨리 옷부터 입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두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충격에 빠져있던 오중이와 박하사는 지은의 말에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범인은 누구인가? 언제부터 이랬는가? 외부에 유출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종류의 범죄는 보통 실시간으로 지켜보거나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범인은 필시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시간을 주게 될 뿐이다. 독사의 본능이 속삭였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지은은 탈의실로 향하며 문득 목욕탕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김이 서린 유리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복도 조명에 비친 그 그림자는 문 앞에 바짝 붙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안의 상황을 필사적으로 엿들으려는 사람처럼.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잡았다. 그녀는 다른 두 사람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맨발로 소리 없이 문을 향해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분노를 억누른 채 사뿐사뿐 내딛는 그녀의 모습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암표범과 같았다.
문고리에 손을 대기 직전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 밖의 그림자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안에서 갑자기 대화가 끊기고 이상한 정적이 흐르자 불안해진 범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지은 대위는 결심했다. 이 더럽고 비열한 범죄자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기로. 법의 심판 이전에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짓밟힌 동료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로.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세차게 문을 열어젖혔다. 쾅! 문이 열리고 복도 조명 아래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김진우 중위. 지은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활활 타오르는 경멸과 살기 어린 분노만이 가득했다. 김진우 중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김진우 중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 화면에는 불과 몇 분 전까지 그가 훔쳐보던 목욕탕 내부의 실시간 영상이 그대로 떠 있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화면을 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이지은 대위와 그 뒤로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오수진 중위와 박미영 하사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김 중위님? 오수진 중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평소 깍듯하고 예의 바르던 때로는 음울해 보였지만 결코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김진우 중위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 가시라도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들켰다. 끝났다. 절망적인 생각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그 순간 이지은 대위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김중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건장한 남성 장교였지만 극한의 분노에 휩싸인 지은의 악력 앞에서 그는 종이장처럼 무력했다. 따라와. 지은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중위의 멱살을 쥔 채 그를 짐짝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자신의 중대장실이었다. 지금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일이 아니었다. 이 추악한 범죄의 전말을, 그 대가를 오롯이 그에게 깨닫게 해줄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공간이 필요했다. 중대장님. 오수진 중위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뒤따라오던 박미영 하사가 오중위의 어깨를 붙잡았다. 일단 우린 옷부터 입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중대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실 거야. 노련한 부사관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이지은 대위를 믿고 기다려야 할 때라고. 중대장실에 도착한 지은은 김진우 중위를 방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은은 문을 잠그고 서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책상 위 서류 넘어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은은 빼앗은 그의 스마트폰으로 영상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 날짜는 오늘뿐만이 아니었다. 목욕탕이 개장한 첫날부터 수많은 영상 파일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언제부터였지? 지은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김진우 중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묻고 있다. 언제부터였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해.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지은은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겁에 질려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의 눈과 마주했다. 목욕탕. 처음 열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랬지? 말해. 왜 이따위 짓을 했냐고. 이유를 말해. 지은의 고함에 김진우 중위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횡설수설 자신의 비뚤어진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들 대위님만 대단하다고 하고, 저는 그냥 보급이나 하는 사람 취급하고 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위님은 너무 완벽해서 다 가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면 대위님의 비밀을 아는 것 같고 제가 통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궤변이었다. 자신의 열등감과 시기심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유치한 변명. 지은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육군 규정집을 집어들었다. 일어나. 김중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일어나라고 했다. 그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은은 규정집을 그의 앞에 던졌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에 따르면 가중처벌 대상이야. 넌 지금 군복을 벗는 걸로 안 끝나. 내 인생 자체가 끝장났다고. 알아들어? 김진우 중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 이제 내게 선택권을 주지.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첫 번째 선택. 지금 당장 헌병대에 자수한다. 물론 나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넌 법의 심판을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하고 빨간 줄이 그어진 채 사회로 나가겠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문대 졸업장도 내 남은 인생도 이 추잡한 범죄의 낙인 아래서 썩어갈 거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두 번째 선택. 여기서 내 방식대로 속죄한다. 대위님의 방식이요? 그래.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방식이 될 거다. 넌 내가 저지른 짓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내가 가졌던 하찮은 자존심, 비겁한 자기 연민, 그 모든 걸 내 손으로 부수게 만들 거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진심으로 개과천선했다고 내가 판단하면 그땐 이 일을 내 선에서 묻어주지.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휘관으로서 범죄를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다. 만약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지은 대위 자신이 져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김진우를 단순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그에게 진정한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하여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독사 이지은의 방식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즉시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간다. 자, 선택해. 법의 차가운 심판을 받을 건가 아니면 내 뜨거운 지옥 속으로 들어올 건가. 김진우 중위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지은 대위는 진심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적어도 끝은 아니었다.
파멸이 아닌 속죄의 기회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존엄성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구원의 빛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이지은 대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기회를 주십시오. 중대장님.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등 뒤로 길고 어두운 심판의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은 대위는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조련을 앞둔 조련사의 냉철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깨끗한 A사 용지 뭉치와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좋아. 그럼 첫 번째 과제다. 오늘부터 매일 밤 내가 목격한 모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감정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용지 100장을 채울 때까지 잠잘 생각은 하지 마라. 중대장실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연천의 바람이 울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진우 중위는 책상 다리를 하고 엎드려 이지은 대위가 던져준 A사 용지 위에 글자를 꾸역꾸역 채워나가고 있었다. 갓 뽑아낸 새하얀 용지는 그의 더러운 범죄를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순결해 보였다. 첫 1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지은 대위는 그의 등 뒤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와 숨통을 조였다. 펜을 쥔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해. 그녀의 명령이 귓가에 울렸다. 피해자. 오수진 중위, 박미영 하사 그리고 이지은 대위. 그는 애써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 훔쳐보던 그들의 나심만이 비열한 잔상처럼 머릿속을 맴돌 뿐 그들의 감정을 상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사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동료들과 함께 새로 생긴 목욕탕에 갔다. 하루의 피로를 풀 생각에 들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풀렸다.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문장은 건조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만도 못한 글이었다. 그는 그렇게 겨우 한 페이지를 채워 이지은 대위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흘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찢어버렸다. 다시. 그 한마디에 김진우 중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두 번째 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번엔 좀 더 미사여구를 붙여보려 애썼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탕 안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결과는 같았다. 이지은 대위는 그의 글을 보자마자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내가 쓴 건 감상문이 아니야. 소설도 아니고. 다시 써. 세 번째, 네 번째. 20번이 넘는 시도가 이어졌다. 찢겨나간 A사 용지가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여갈수록 김진우 중위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잠을 자지 못한 육체적 고통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정신적 고문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차라리 헌병대에 가서 매를 맞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펜을 내려놓고 울부짖었다. 그의 눈물에는 억울함과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당해야 하는가?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그 순간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이지은 대위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넌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넌 그저 내가 본 것을 쓰려고만 하고 있어. 내가 들은 것은 쓰지 않고. 들은 것 말입니까? 그래. 목욕탕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 박 하사가 훈련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 오중이가 휴가 계획을 짜며 설레던 이야기, 새로 나온 드라마가 재미있더라는 이야기.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말이야. 김진우 중위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랬다. 그는 분명히 들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대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소음으로 치부했다. 오직 그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줄 이미지에만 집중했을 뿐, 그들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완전히 외면했던 것이다. 넌 그저 벗은 몸뚱어리만 훔쳐본 게 아니야. 넌 한 인간의 가장 사적이고 평온한 시간, 그들의 웃음과 사소한 행복까지 통째로 훔친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의 더러운 시선 아래 녹화했지. 그게 내 죄의 본질이야. 지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그것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써. 내가 들었던 우리의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 그 대화를 나누던 오중이의 표정은 어땠는지, 박 하사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그리고 상상해. 그 평화로운 공간에 차가운 렌즈가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김진우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잡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그날의 소리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오수진 중위는 휴가 때 남자친구와 강릉에 갈 거라며 아이처럼 웃었다. 웃을 때마다 그녀의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박미영 하사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전역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님 생각에 참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그는 쓰기 시작했다. 한 문장, 한 문장, 기억의 파편들을 힘겹게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문장 끝에 그들의 감정을 상상해서 덧붙였다. 그렇게 행복하게 웃던 그녀가 천장의 작은 렌즈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웃음은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었을까. 남자친구에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구정물에 짓밟힌 기분이었을까. 부모님을 생각하며 힘든 훈련을 버텨낸 그 강인한 군인이 가장 믿었던 동료 중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지켜왔던 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을까. 글을 쓰는 그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종이를 적셨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써내려가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이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밤이 깊어갈수록 김진우 중위는 펜과 하나가 된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이지은 대위가 사온 김밥 한 줄과 따뜻한 두유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글을 찢는 것을 멈췄다. 한편 그 시각 오수진 중위와 박미영 하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이지은 대위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김진우 중위를 헌병대에 넘기는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시키겠다는 계획을. 두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 만약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식 절차를 밟겠어. 녀석을 법정에 세우는 건 일도 아니야.
박미영 하사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중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런 놈은 당장 군복을 벗기고 사회에 매장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십니까? 하지만 오수진 중위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하지만 박 하사, 만약 그 사람이 이대로 불명예 전역하고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 상처가 정말 아물까? 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모르고 그저 운이 없었다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건 더 끔찍할 것 같아. 이지은 대위는 두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는 김진우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야. 이건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야.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하고 근본적인 심판. 그놈의 영혼 자체를 부수고 다시 조립해서 두 번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상처를 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선의 위로이자 사과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지은 대위라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중대장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김진우 중위는 마침내 100번째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그의 글씨는 눈물과 땀으로 번져 곳곳이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 어린 참회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친 그는 거의 탈진 상태로 책상 위에 쓰러졌다. 이지은 대위는 밤새 그가 쓴 100장의 종이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읽은 그녀는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막 잠에서 깨어 비틀거리는 김진우 중위의 손에 들려주었다. 두 번째 과제다. 지금 당장 목욕탕으로 가서 내 손으로 직접 그 더러운 카메라를 철거해. 그리고 내가 쓴 이 종이들을 그 자리에 서서 피해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전부 읽어.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김진우 중위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욕탕에는 물론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죄를 기록한 그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100장의 종이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대장실을 나섰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것은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 남자의 고독하고 처절한 그림자였다. 김진우 중위가 중대장실을 나선 후 이지은 대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음에도 지친 기색 없이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대대 보급물자 현황 및 정비 계획. 보급장교인 김진우 중위가 얼마 전 작성하여 결제를 올린 서류였다. 그녀가 김진우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고문하고 반성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기로 한 것은 그를 처음 신문하던 그 밤에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비뚤어진 욕망의 근원에 자리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간파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해 그를 재활시키고 동시에 부대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사다운 발상이었다. 독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독을 이용하는 것. 며칠 후 김진우 중위는 조금씩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그는 부대 내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는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도 가장 늦게 혼자 해결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비겁한 자기 연민과 패배감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채워져 있었다. 이지은 대위는 그런 그를 다시 중대장실로 불렀다. 그녀는 그가 작성했던 보급물자 현황 서류처를 책상 위에 던졌다. 김중희, 내가 작성한 서류다.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만들었더군. 김진우 중위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 이전에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내 서류에는 빠진 게 있어. 왜라는 질문이. 네. 왜 우리 대대 병사들의 방한 피복 보급률은 타 대대에 비해 항상 5%씩 부족한가? 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전투 식량이 우선적으로 불출되는가? 왜 특정 업체의 부식 납품 횟수가 유독 잦은가?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진우 중위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저 주어진 수치를 정리하고 보고했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원인까지 파고들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넌 숫자를 다루는 데는 능하지만 그 숫자가 현장의 병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보려 하지 않았어. 내가 목욕탕에서 저지른 짓과 똑같지. 이미지만 보고 이야기는 보지 않는 것.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훈련장을 내다보며 말했다. 세 번째 과제다. 지금부터 대대 보급 시스템의 모든 부조리를 파헤쳐. 누가, 어떻게, 왜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 뿌리까지 전부 다. 내 그 꼼꼼한 성격과 뛰어난 숫자, 감각, 남들 눈에 잘 띄지 않게 관찰하는 능력을 이번에는 좋은 일에 써봐. 그것은 사실상 내부 감찰 지시나 다름없었다. 보급 장교에게는 과도한 임무였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진우 중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자격? 없어. 넌 아무 자격도 없어. 이건 내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라 속죄의 방식일 뿐이야. 내가 더럽힌 군복의 명예를 내 손으로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지은은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물론 위험하겠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생각해봐. 내가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미 내 영혼을 걸고 도박을 시작했어. 이제 와서 발 뺄 생각은 하지 마라. 김진우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조용히 서류철을 집어들고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진우 중위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밤에는 여전히 반성문을 썼지만 낮에는 보급 창고와 행정반 그리고 대대 내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취사병들에게는 부식의 신선도에 대해 물었고 수송부 운전병들에게는 유류 불출 대장의 이상한 점에 대해 질문했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 처음에 병사들은 그를 경계했다. 늘 혼자 다니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던 보급장교가 갑자기 살갑게 굴며 질문을 해대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폐기해야 할 물품을 정리하고 엉망이던 창고를 정리하고 일손이 부족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조용히 힘을 보탰다. 그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3중대 행정보급관인 강철민 상사는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 중 하나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부사관의 눈에 김진우 중위의 최근 행동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김중희님 요즘 보기 좋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창고 정리를 함께 하던 강 상사가 툭 던지듯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할 일이라. 전에는 안 하시던 일까지 찾아서 하시던데. 꼭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진우 중위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강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상사님, 혹시 작년에 불출되었던 신형 방 하나 재고가 왜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장부상으로는 이미 전량 소모된 것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강 상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중희님, 때로는 몰라도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경고였다. 김진우 중위는 직감했다. 자신이 드디어 부조리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강 상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과오를 전부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강 상사는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신형 방한화가 실제로는 일부만 불출되고 나머지는 외부로 빼돌려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대주임원사가 있으며 대대장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판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일개 보급 장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적이었다. 그날 밤 김진우 중위는 모든 사실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이지은 대위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중대장님, 일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어쩌면 대대장님일지도 모릅니다. 이지은 대위는 그의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김진우 중위는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독사의 분노를. 그것은 자신의 부하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급품을 가로채 자신의 배를 불린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할 지휘관의 신성한 분노였다. 잘했다, 김중희.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건넨 칭찬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전투조끼를 입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터에 나갈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에서 김진우 중위는 깨달았다. 이지은 대위는 단순히 부조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사들을 기만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병사라는 사실을. 이지은 대위와 김진우 중위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대장실은 밤마다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지은은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김진우가 수집해온 파편적인 정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 다음 수를 계획했다. 김진우는 충실한 정보원이자 실행가였다. 그는 지은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관계는 기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시작된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지은은 김진우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김진우 또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속죄를 위해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같은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임원 사실 컴퓨터에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한 흔적을 찾아야 해. 그들은 장부 조작 파일을 분명 외부로 빼돌렸을 거야. 부대 내 서버에 남겨두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주임원 사실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항상 사람이 있고 보안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김중희.
넌 존재감 없이 움직이는 데는 전문가잖나. 지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김진우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기술을 이제는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는 며칠 동안 주임원사실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주임원사의 동선, 행정병의 근무 교대 시간, 청소 시간까지. 그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대 전체가 5분 전투대기 훈련에 돌입한 짧은 혼란의 틈을 타 그는 유령처럼 주임원 사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과거 목욕탕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그때는 비열한 쾌감이 동반되었지만 지금은 오직 사명감과 두려움만이 공존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본체 뒷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최근까지 USB가 여러 차례 연결되었던 미세한 흔적을.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그 흔적을 촬영하고 먼지 샘플까지 채취한 뒤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지은은 그가 가져온 증거에 만족했다. 좋아. 이제 물증은 확보했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들이 빼돌린 파일의 실체를 잡아야 한다. 그들은 조사를 계속했고 부정한 보급품들이 연천 외곽의 한 고물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고물상은 주임원사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대대장 이성철 중령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김진우 중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욕 없이 겉돌던 장교가 적극적으로 부대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그의 조사가 점점 대대 전체의 보급 문제, 특히 주임원사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대대장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다. 이 대위. 요즘 자네 중대 보급 장교가 너무 의욕이 과한 것 같던데. 자기 업무나 잘하라고 하게. 월권 행위는 보기 좋지 않아. 어느 날 아침 대대장은 복도에서 마주친 지은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지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보급장교로서 부대의 보급체계의 의문을 품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이 대위. 대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명심하게. 이 부대의 지휘관은 나야. 자네의 그 잘난 원칙주의가 부대 전체의 화합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대대장은 화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대대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주임원사의 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부대의 평판을 위해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적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다. 김중희. 오늘 밤 그 고물상으로 간다. 자네와 나 단둘이서. 지금. 말입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찔러야지. 이건 명령이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김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지은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부대를 빠져나와 문제의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은 인적 드문 강가에 위치해 있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와 산더미처럼 쌓인 고철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망을 볼 테니 자네는 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장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 10분 주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지은은 차량의 시동을 끈 채 주변을 경계했다. 김진우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어둠을 방패 삼아 컨테이너로 접근했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 안은 온갖 군용 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신형 전투화, 방한 피복, 심지어 의약품까지. 장부상으로는 이미 소모되거나 폐기되었어야 할 물건들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손전등에 의지해 서류가 있을 만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기이그.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망을 보던 이지은 대위에게서 아무런 신호도 없었다. 그는 황급히 고철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대대 주임원사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다. 아씨, 대대장님은 왜 이렇게 닥달이야? 이 밤중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주임원사가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렸다. 요즘 그 이지은 대위랑 김진우 중위놈이 계속 냄새를 맡고 다닌답니다. 혹시 몰라서 중요한 장부는 전부 빼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사내의 말에 김진우는 숨을 죽였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알았어. 저기 책상 3번째 서랍 안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빨리 꺼져. 나도 바로 부대로 복귀해야 하니까. 2 남자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바로 김진우가 조금 전까지 뒤지던 그 책상이었다. 만약 1분만 늦었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발각되었을 것이다. 주임원사와 사내가 장부를 챙겨 컨테이너를 막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날카로운 클렉슨 소리가 2번 울렸다. 빵! 빵! 이지은 대위의 신호였다. 들켰다. 주임원사와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둘러 컨테이너를 빠져나갔다. 김진우는 고철 더미 뒤에서 그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밖이 조용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지은의 차량이 보였다. 김진우가 그녀에게 달려가자 지은이 차에서 내리며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안에 있는 줄 몰랐어. 놈들이 한 발 빨랐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때는 늦었다. 그들이 막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일제히 켜며 그들을 포위했다. 좋기 10명은 넘어 보이는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쥐새끼들이 2마리나 있었네. 맨 앞에 선 남자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주임원사와 함께 있던 그 사내였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지은 대위가 아무리 독살하지만 건장한 남자 10명을 맨몸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다. 김진우 중위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이지은 대위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김중위, 잘 들어.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넌 무조건 강 쪽으로 뛰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녀는 전투조끼에서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분노한 어미 독사의 눈빛이었다. 어둠과 적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녀의 홀로 선 실루엣은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명령이다. 이지은 대위의 그 말은 김진우 중위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도망쳐라.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알려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휘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해 임무를 완수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독사 이지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이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등지고 선 채 10명의 적을 향해 홀로 대검을 겨누고 있는 이지은 대위의 작은 등이 보였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을 짓누르던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그녀의 존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도망치면 살 수 있다. 그녀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생존 본능이 아니었다. 밤새워 썼던 100장의 반성문, 그 안에 담긴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시궁창 같은 곳에 혼자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그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던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멍청한 새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곱상하게 생긴 여군 장교님이 겁도 없으시네. 그 칼로 뭘 어쩌시려고? 이지은은 대답 대신 자세를 낮췄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최전방 특공무술 교관 자격까지 갖춘 그녀였지만 상대는 무기를 든 건장한 성인 10명이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은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시간이었다. 김진우가 도망칠 시간. 김중희, 뭐 하는 거야? 당장 뛰지 못해. 그녀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 외침이 오히려 김진우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그의 눈에 공포는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밑에 널린 것은 온통 쇠 파이프와 고철 덩어리들이었다. 무기는 도처에 널려 있었다. 싫습니다. 김진우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뭐? 명령, 불복종하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나뒹굴던 묵직한 쇠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녹슨 쇳덩어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중대장님 혼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지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항명에 당황했지만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자신의 지옥 속에서 마침내 한 명의 군인이, 한 명의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저 새끼는 또 뭐야? 둘이서 같이 저 세상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만. 사내들이 그들의 가짜는 저항을 비웃으며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좌측. 지은이 외쳤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2명을 향해 몸을 날렸다. 대검을 역수로 쥔 채 한 명의 팔을 깊숙이 베고 그를 방패 삼아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찼다. 비명과 함께 2명이 쓰러졌지만 곧바로 다른 3명이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김진우가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이 개새끼들아. 그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엉성하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죽음을 각오한 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내의 머리를 향해 쇠 파이프를 무작정 휘둘렀다. 사내가 팔로 막았지만 쇠 파이프의 묵직한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크악!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진우는 다른 사내의 복부를 걷어찼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은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적들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팔과 옆구리에 강목과 쇠 파이프가 날아와 꽂혔다.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김진우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웠다. 그는 맞고 뒹굴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하지만 손에 쥔 쇠 파이프는 절대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자신의 추악했던 과거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듯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한 놈, 두 놈이 쓰러졌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다. 결국 지은은 한 사내가 휘두른 강목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비틀거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무릎이 꺾였다. 중대장님. 김진우가 절규하며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두 명에게 붙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위잉의 쾅.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육중한 군용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고물상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군용 트럭 운전석에서 거구의 사내가 뛰어내렸다. 삼중대 행정보급관 강철민 상사였다. 그의 손에는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물론 실탄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소총의 위압감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이 개새끼들이 감히 우리 중대장님 몸에 손을 대? 강 상사의 포효가 고물상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김진우 중위가 밤늦게 이지은 대위와 함께 부대를 나서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몰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깡패들은 군인, 그것도 소총까지 든 군인의 등장에 완전히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 도망쳐.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주임원사가 버리고 간 장부 뭉치를 챙길 겨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 상사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는 곧장 쓰러진 이지은 대위에게 달려갔다. 중대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은은 희미하게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강 상사와 흙먼지투성이가 된 채 달려온 김진우 중위를 보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김중위, 장부. 김진우는 그제야 깡패들이 도망치며 떨어뜨린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그것을 품에 안았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다시 지은에게 달려와 강 상사와 함께 그녀를 부축했다. 제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김진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은은 그의 얼굴을 보며 피 묻은 입가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넌 오늘 처음으로 진짜 군인이 됐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연천의 새벽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처참했던 싸움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던 거대한 부조리의 증거가 들려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가장 가까운 민간 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지은 대위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 링거를 맞고 있었다.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심하지 않았고 팔에 실금이 간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아니었다. 의사는 천운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중위와 강철민 상사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응급처치를 받은 뒤 지은의 곁을 지켰다. 김진우의 손에는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장부 뭉치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한시도 그것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값이었고 김진우 자신의 새로운 존재 이유이기도 했다. 얼마 후 지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긴 병원입니다, 중대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강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김진우가 급히 그녀를 말렸다. 지은은 그의 얼굴과 강 상사의 얼굴을 번갈아 본 뒤 나지막이 물었다. 장부는 여기 있습니다. 김진우가 서류 뭉치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지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 상사님 고맙습니다. 상사님이 아니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중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장부를 가지고 대대장님께 가실 겁니까? 그의 질문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진우 역시 긴장한 채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다. 대대장은 이미 한패다. 그에게 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지은은 잠시 천장을 응시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우린 더 높은 곳으로 간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독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28사단 사단장실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막 부임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사단장 박성준 소장은 원칙과 소통을 강조하며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온 최전방 중대장의 직보 요청은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이지은 대위는 붕대를 감은 모습 그대로 김진우 중위, 강철민 상사와 함께 사단장실 앞에 섰다. 비서실의 장교가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이지은 대위. 지휘 계통을 무시한 이런 행동은 곤란하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대장님을 먼저 통하는 게 절차에 맞아.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사단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지은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비서실장은 결국 안으로 들어가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잠시 후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넓은 사단장실 중앙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박성준 사단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상처투성이인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자네가 연천의 독사 이지은 대위인가?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 나를 직접 찾아온 이유가 뭔가? 자네들의 몰골을 보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들어보지. 지은은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여성 간부 목욕탕에 설치되었던 몰래카메라 사건부터 그 범인이었던 김진우 중위의 속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대의 거대한 보급 비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과 살인 미수 사건까지. 그녀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단장의 표정은 처음에 의아함에서 점차 분노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해갔다. 특히 자신의 부대 내에서 그것도 장교가 주도한 성범죄가 발생했고 대대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김진우 중위가 앞으로 나서 목숨 걸고 지켜낸 장부를 사단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장부에는 빼돌린 물품 목록, 거래 날짜, 금액, 그리고 대대장과 주임원사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단장은 장부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장부에서 눈을 떼고 이번에는 이지은 대위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대위. 자네의 용기와 행동은 가상하다. 하지만 자네 역시 군법을 어겼어. 성범죄라는 중대 사안을 인지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지휘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면 부하 장교에게 사적인 징벌을 가했다. 이 모든 것은 지휘관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야.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사단장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지은은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저는 제 행동이 최선이었다고 믿습니다. 최선? 범죄자를 감싸고 돈 것이 최선이란 말인가? 저는 김진우 중위를 감싼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진정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부대에 무너진 기강이 바로 섭니까? 저는 김중희를 단순히 버리는 대신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 더 큰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김진우를 보았다. 김중희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박성준 사단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침묵 속에서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장교들을 봐왔지만 이토록 당돌하고 원칙적이면서도 동시에 파격적인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의 부대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이 대위. 자네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지.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사단 헌병대장과 감찰참모를 내 방으로 부르게. 그리고 태극대대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부대 전체를 폐쇄한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내겠어.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태풍이 태극대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게 내려질 가혹한 대가의 시작이었다. 이지은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은 마침내 성공하고 있었다. 박성준 사단장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태극대대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모든 통신망이 차단되고 위병소는 사단 직할 헌병대에 의해 통제되었다. 대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부대 폐쇄 조치에 웅성거렸다.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변해버렸다. 사단장 직속 감찰팀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대대장 이성철 중령과 주임원사였다. 회의를 주재하던 대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이닥친 헌병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이 부대의 지휘관이야. 그가 고함을 쳤지만 헌병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이성철 중령, 당신을 군용물 횡령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수사관 앞에서 하십시오. 같은 시각 주임원사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옷 바람으로 끌려 나왔다. 그의 사무실과 관사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다량의 현금과 차명계좌 목록이 발견되었다. 그들이 빼돌린 군수품을 유통하던 민간업자들 역시 동시에 검거되었다.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힘없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대대 지휘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에 대대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존경받던 지휘관과 부대의 어른으로 불리던 주임원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배신감과 허탈감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김진우 중위가 있었다. 그는 수사팀의 핵심 참고인이자 증인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목욕탕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자신의 범죄 사실부터 그것을 계기로 부대의 비리를 파헤치게 된 과정,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날 밤의 일까지. 수사관 앞에서의 자백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지은 대위는 중대장 직무에서 잠시 배제된 채 자신의 숙소에 머물렀다. 그녀 역시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는 신세였다. 부대의 영웅인가 아니면 군법을 어긴 범죄자인가. 그녀의 처우를 두고 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그녀를 구한 것은 피해자들이었다.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오수진 중위와 박미영 하사는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지은 대위의 파격적인 조치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물론 처음에는 분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김진우 중위를 당장 법정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박미영 하사가 조사관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지은 중대장님은 저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만 끝났다면 저희는 평생 피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이지은 중대장님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증언은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태극대대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포함한 비리 연루자들은 전원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에게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길고 혹독한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은 대위와 김진우 중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징계위원들 앞에 섰다. 위원장은 서류를 검토한 뒤 무거운 입을 열었다. 먼저 김진우 중위를 향해 서였다. 김진우 중위. 그대는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부대의 거악을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점,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대에게 전역 지원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불명예 전역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군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사회에 나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것은 파격적인 선처였다. 김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어서 위원장은 이지은 대위를 바라보았다. 이지은 대위. 그대의 공은 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군법을 어긴 과오 또한 작지 않다. 군은 원칙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어떤 영웅적 행동도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그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3개월간 중대장 직무를 정지한다. 견책. 장교에게는 가볍지 않은 징계였다. 하지만 파면이나 강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상 사단이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이자 그녀의 공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지은 대위는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위원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나왔다. 길었던 태풍이 마침내 지나가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태극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사단 내에서도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고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며 부대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했다. 더 이상 병사들은 해진 방한화를 신지 않아도 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부대에는 활기가 넘쳤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3개월의 직무 정지 기간이 끝난 이지은 대위는 삼중대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 소식에 중대원들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그녀를 환영했다. 독사라는 그녀의 별명은 이제 부대 전체에서 절대적인 정의와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받은 견책 징계는 오히려 그녀의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겨졌다. 전역 절차를 밟게 된 김진우 중위가 부대를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이지은 대위를 찾아갔다. 그녀는 중대장실이 아닌 탁 트인 연병장에서 그를 만났다. 앞으로 뭘 할 생각인가? 지은이 먼저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오랫동안 혼자 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음울함이나 비겁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평범하지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중대장님께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김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빚이라고 생각할 것 없어. 지은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난 널 구한 게 아니야. 난 너에게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기회를 줬을 뿐이다.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선 건 너 자신이야. 감사합니다. 김진우는 진심을 다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의 작별 인사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은의 눈빛은 담담했다. 몇 주 후 이지은 대위는 GOP 철책 순찰에 나섰다. 혹독했던 연천의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휴전선 너머 북녘 땅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갓 상위로 진급한 오수진 대위가 함께 걷고 있었다. 중대장님, 저 앞에 진달래 핀 것 좀 보십시오. 저 비무장지대에도 봄은 오네요. 오수진 대위가 손가락으로 철책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삭막한 풍경 속에서 붉게 피어난 진달래 군락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러게.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도 결국 봄은 오는 법이지. 이지은 대위는 진달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따스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김진우를 떠올렸다. 그 역시 지금쯤 어디에선가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을 터였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신념 있는 리더십이 만나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그 끝에는 결국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지은 대위는 굳건한 눈으로 다시 전방을 응시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이 땅 그리고 그녀가 이끌어야 할 부하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조리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연천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나는 진달래처럼 그녀는 이 삭막한 최전방을 지키는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서 있을 것이다. 연천에 부는 새바람은 바로 그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